자, 이게 작년 수특인데요. 역시 얘도 출제될지 모르겠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1차적으로는 애들아 A어 지문으로 상호 베타 상태의 공존이라는 논리를 먼저 세팅을 하고 나와야 되는 순서야. 그래서 상상력을 좀 땡겨서 보면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A어가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상호 베타 상태의 공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래서 양자역학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이 지문이고요.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던 게 A어 지문이야. 자, 1단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4년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빛의 파동과 입자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려진 거죠. 봐봐. 파동이면서 입자일 수가 없거든.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것 자체가 둘이 모순적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왜냐면 봐봐. 입자는 뭐야? 불연속이잖아. 파동은 연속이잖아. 연속이면서 불연속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모순적 상황이야. 자, 그래서 입자라고 이해되던 전자 같은 소립자, 야광 같은 물체도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고 생각했다? 얘들아, 자, 봐봐. 소립자는 뭐야?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이제. 미시세계야. 야구공은 뭐야? 거시세계야.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만들려고 하다가 못했던 통일장 이론이야. 즉, 미시세계의 물리법칙과 거시세계의 물리법칙이 다를 수가 없는데 달라요. 해결을 해야 돼. 근데 간단한 거야. 5차원, 6차원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돼. 그래서 실제로 10차원 플러스 1차원 촉근 이론으로 설명은 돼요. 그런 소립자를 포함한 모든 물체의 파동을 물질파라고 정의했었고, 다시 뭐라고? 파동은 그냥 물질파라고. 기존의 고전역학적 사고에서 입자와 파동은 무관함에 상반되는 개념이었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다가 강조를 한 이 부분이 그대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미시, 거시, 그리고 고전역학적인 사고. 파동이 지니는 성질로서는 파장과 진동수, 진폭을 들 수가 있고, 자, 파동에 대한 한번 쳐볼게요. 파동, 파장, 진동수, 진폭. 입자의 성질로는 운동량, 위치 속도, 가속도, 에너지인데,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이 얘기예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라고 아이디어를 드렸었잖아. 야, 어떻게 불연속된 게 파장이겠니? 어떻게 불연속된 게 진동이 있고 진폭이 있겠니?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거는 뭐라고? 연속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반면에 운동량, 위치, 속도, 가속도, 에너지 등은 한 입자를 떼놓고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적인 성질이야. 그래서 연속과 불연속이라는 두 가지 모순적인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럼 서로 부관했던 연속과 불연속으로 구분됐던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이게 빛에서는 두 개가 공존하는 상태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파동으로서의 파장과 운동량의 반비례 관계식을 가정하고, 이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파장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곱에 반비례한대요. 자, 그럼 봐봐. 파장을 지금 람다로 표현했잖아. 그럼 람다는 어떻게? mv분의 1이라고 쓰면 되니? 하지만 상수를 모르겠으니까, 개수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비례식으로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아이씨, 이게 진짜 한글의 문제야. 한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줄글의 문제야. 결국에는 여기다 뭘까지 곱했어? 플랑크 상수까지 곱했네요. 결국 이렇게 계산했네. 이해됐지? 공식이 나왔네. 그래서 자, 그럼 1단락 내용을 구조 처리하고 가봅시다. 자, 저 따라오십시오. 얘들아, 별게 없어. 일단은 초반부는 그냥 진짜 주저리 그냥 도입이에요. 그랬더니 뭐냐? 두 가지 모순적 상황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뭐야? 연속과 뭐라고? 불연속적인 성격. 자, 그럼 연속이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파장의 성격이죠. 동시에 불연속은 뭐야? 입자의 성격인 거죠. 자, 그럼 둘의 관계식이 필요했던 거잖아. 그 관계식을 정의란 거야. 그 관계식을 어떻게 정의했다? 람다 맞지 저거? 람다 맞지? 파장 람다 맞지? 지금 맞아요, 람다? 람다는 mv분의 h. 그래서 파장을 뭐로 정의했어요? 봐. 이렇게 정의하셨다고. 정보 분류 보시면 알겠죠. 됐니? 이걸 언어적으로도 한번 풀어보자. 왼쪽은 뭐야? 파장. 오른쪽은 뭐야? 질량 곱하기 속도. H는 뭐였어? 플랑크 상수. 미리 얘기했지만 플랑크 상수라는 거는 최소단위야.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의 최소단위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1단락을 이렇게 요약 정리 끝이에요. 솔직히 이게 이해가 되냐? 이해가 되면 비정상이야.
걔는 천재 영역에 속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야. 하지만 여러분이 차차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과로 살아가셔야 되고 공대로 살아가셔야 되잖아. 그냥 하셔야 돼. 자,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단락. 드브로이의 가설에 따르면 질량과 속도를 갖는 모든 입자에 상응하는 물질파가 생긴대. 하지만 야구 같은 보통 크기의 물체는, 자, 거시세계의 물체는 어떤 문제가 있니? 그렇지. 플랑크 상수에 비해서 운동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질파의 파장이 너무나도 작아 관측할 수 없게 된다를 수학식으로 써보자. 저 따라오세요. 봐봐. 이단락에 나와 있는 건, 자, 봐봐.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나눴는데, 거시세계는 무슨 얘기야? 그래, 이 얘기야. 플랑크 상수 나누기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얘네가 너무 작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야? 그래, 얘가 0에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분모가 너무 작아져 버리니까 0에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시세계에서는 사실상 관측이 안 되는 값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야, 거시세계에서는. 근데 미시세계에서는 m 곱하기 v가 뭐 충분히 작든지 상대적으로 h가 충분히 크든지겠지. 자,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잖아. h가 너무나도 작은 거죠. m 곱하기 v에 비하면. 됐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드보로의 가설에 따르면 질량과 속도를 갖는 모든 입자들에 상하는 물질파가 생기지만 거시세계 물체 같은 경우는 플랑크 상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0으로 수렴이야. 한편 질량이 매우 작은 전자는 운동량이 매우 작아서, 얘는 반대로 m이 그 다음에 v 속도는 모르겠다. 근데 아마 뭐 질량이 너무 작겠죠. 그래서 전자의 파장이 우리가 간축에 있는 범위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실험적으로 증명까지 했다는 거야. 그럼 뒤쪽은 뭐라고 쓸래? 미시세계라고 쓰시면 되겠죠. 질량이 매우 작다, 미시세계. 자, 그럼 봐봐. 질량이 매우 작다를 우리는 뭐라고 쓸 거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질량 m이 0에 수렴한다. 됐니? 그럼 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미시세계는 지금 어떤 꼴이야? 이거죠. 미시세계는 mv분의 h가 알파로 수렴하는 거야. 왜 이렇게 수렴한다고 정리하면, 그렇죠. m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0분의 0꼴이 돼버리는 거잖아. 우리 0분의 0꼴 극한값 구하는 거는 이미 잼민이 때 다 떼고 오셨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수식 두 줄로 이해하시는 게 이 줄글 처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래프 그리고 표 그려드리고 수식 써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래도 아무리 뭐 예체능이고 수학 공부를 안 왔다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극한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는 학생이 요즘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 근데 극한 공식 2개만 가지고 바로 설명이 돼버리니 훨씬 이해가 쉽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식 2개 쓰셔가지고 이단락 처리하시는 이런 약간 보법이 달라야 돼. 보폭이 달라야 돼요. 이 느낌으로 연습을 하세요. 자, 넘어가 3단락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드브로이 가설의 실험적 입증은 1927년 발표된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의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양자역학이 확립이 되면서 뒤지게 싸워요. 그대로. 코펜하겐 합파로 이어지면서. 그래서 드브로이에서 누구로? 여기 나와 있는 하이젠베르크. 1927년. 자, 하이젠베르크는 물체가 갖는 파동성과 입자성의 이중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성이라는 건 모순적 상황이라고 저는 읽을게요. 논리적 모순 때문에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18학년 때 출제됐었던 상호 배탁 상태 공존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때는 관측하기 전에는 왜 알 수 없음인 거야? 그래, 둘이 이중적이기 때문이야. 뭐와? 파동성과 입자성, 이중성 때문에. 따라서 관측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위치, 운동량 같은 어떤 물리량이 특정한 값을 가지지 않고 범위로 정해져 있다. 이 자체가 뭐니? 확률이야. 맞죠? 이 자체가 확률이라고. 그래서 확률을 바꿔 얘기하면 뭐야? 불확정성 원리야. 이러한 범위를 뭐라고? 델타 A라고 표현을 하고, 이 A를 A의 불확정성이라고 부른대. 자, 봐봐.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라고 정했으니까 A의 불확정성에다가 현관펜 치시고, A의 불확정성이가 뭐야? 그래, 범위야. 이러한 범위가 뭔데? 특정 값을 갖는 게 아니라 범위로 정해진다니. 자, 3단락 저 따라오세요. 자, 이거 지금 계속해서 뭐 얘기하는 거냐면, 얘들아, 그냥 수학이야. 그런데 제가 수학 강사였다고 했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찐으로 수학 한번 들어보세요. 깜짝 놀랄걸. 자, 얘들아, 이거야. 우리 연소각률 분포 아시죠? 아, 또 모르지?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안 가르치면 도대체 애들이 대학 가서 알아서 배우라는 건가? 자, 여러분 보세요. 버스가 도착할 시간 구간은 범위로 주어져. 왜냐면 봐봐, 시간이라는 거 연속된 변수들이잖아. 정확하게 7시에 도착할 일은 거의 0의 수렴이야.
근데 7시부터 7시 1분 사이에 도착 확률은 존재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봐봐. 우리가 그냥 설명할게. 그냥 설명할게. 그냥 들어. 선생님 전 확통이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 자, 이항분포라는 걸 보잖아. 그러면 시행에 따라서 확률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봐. 우리가 시행에 따라서 확률값을 구하고 나면 NCR의 P의 R승의 Q의 n-R수로 정의를 하실 거야. 몇 번 일어날 확률이 R번 일어날 확률이. 이거 다 배우셨으니까 못 배우셔서 그냥 오늘 배우시는 거니까 그냥 알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의가 돼. 자, 그럼 봐라. 여기서 특정 횟수로 정의가 되는 자연수야. 그러니까 자연수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n 플러스 1에 해당하는 횟수가 있을 거야. 또는 n이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그냥 저는 l이라고 쓸게. 그럼 l에 해당하는 애로서 얘는 정의가 될 수가 있을 거야. 횟수별로. 자, 그런데 이항분포가 충분히 커지면 정규분포에 수렴한다고 아마 배우셨을 것이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애들을 이렇게 이산된 애들과 연성인 애들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가 평균이 얼마다라고 하셨을 때 정확하게 얘는 평균값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범위 안의 값으로 갖는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고, 잘 모르시겠는 학생은 댓글이나 좀 이따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이거 보충 영상으로 설명드릴게.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래요. 얘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게 아니라 범위로 정해진다. 결국에는 확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확률의 범위, 그걸 델타 A라고 표현하고 이를 A의 불확정성이라고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정의할 거냐? 자, 그래서 위치의 불확정성, 즉 위치의 불확정성, 위치의 범위죠. 얘는 운동량의 불확정성 둘을 곱했을 때 이걸 어떻게 됐어? 플랑크 선수 H를 4파이로 나눈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제시했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불확정성 원리고, 너희는 오늘 불확정성 원리의 공식을 유도하고 정리할 수가 있어. 제가 아마 3월인가 4월쯤에 아마 칸토의 무한에 관련된 증명을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야. 그 맥락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올해 들어올진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들어올 확률보다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들어올 확률이 높고, 이제 대선 끝나면 뒤지게 들어올 거야. 그 전에 대학 가세요. 뒤지기 어려워지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시고 공식 쓰세요. 시작. 이거 공식으로 쓰라고. 얘들아,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쓰면 써진다. 수학으로 생각하고 쓰세요. 자, 이쪽으로 봅시다. 결국 정리하면 외웠다는 거야. 얘들아, 잘 들어. 얘는 상관없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어. 그리고 너희가 확률 통통이 들이면 얘를 연결 지을 수 있을 거서 제가 참고로 써놨으니까 몰라도 상관없어, 여기는. 자, 그런데 얘는 쓸 수 있지. 야, 초등학생도 쓰겠다. 뭐라고 돼 있냐? 위치의 불확정성 델타 X래요. 그 다음에 운동량의 불확정성 델타 가로 열고 MV래. 됐니? 둘을 뭐 했을 때 곱은 플랑크 산수 H를 뭐로 나눈 4파이로 나눈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됐어? 이 수식 한 줄 쓰는 게 뭐가 어려워요? 자, 이 수식 한 줄을 쓰고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우리는 불확정성 원리라고 부르겠다. 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나가볼게. 이제 이 얘기야.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같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럼 봐라. 지금 얘네는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는 값들이잖아. 각각이. 이해됐어? 그럼 봐라. 얘가 커지면 얘는 봐봐. 같다라고 했을 때 얘는 그러면 고정된 값인 거잖아. 상수잖아. 왜냐면 플랑크 상수라고 불렀잖아. 4파이도 상수잖아. 원조율. 이해됐어? 상수인 거야. 그럼 얘가 상수랑 같다는 건 여기 고정된 값이야. 그럼 얘는 고정된 값이니까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져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즉 무슨 얘기야? 봐라. 위치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위치의 추정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동량의 추정 범위는 좁아지는 거야. 즉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운동량의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범위를 좁히겠다는 얘기야. 너희의 수능 점수를 추정해 볼까? 1등급에서 9등급이야. 정말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100% 신뢰도로 너는 추정을 끝냈어 방금. 그 얘기야. 그런데 너희의 성적은 1, 2등급으로 수렴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내가 정확성을 높였지만 상대적으로 틀릴 확률이 생기겠지.
측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해되셔서 여기까지? 그래서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잖아. 그럼 봐봐.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가 존재할 범위라 그랬지. MV, 운동량이 존재할 범위를 좁히면 측정의 정확성이 높아진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의 측정, 즉 위치의 측정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야. 왜? 둘을 곱했을 때 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 똑같은 생각을 우린 어디서 배우셨다? 정확하게 15년 전 2009학년도 수능, 2008학년도 수능 등등에서 또는 2012, 3학년도 수능 등등에서 우린 뭐에서 보셨다? MVR에서 보셨다. 김연아 지문 있잖아. 기억나니? 가군용량 보존 법칙이요. 가군용량 보존 법칙이 회전근성 곱하기 각속도로 해서 회전근성이 커지면 각속도가 작아진다. 또는 각속도가 커지면 회전근성이 작아진다. 등등으로 아마 배우셨을 거고 우리 이미 이러한 공식 정리는 이미 기출들에서 연습을 하셨고 이 능력이 없으면 못 푼다니까. 실제로 애들아 국어만 잘하는 애들이 어딨어 요즘. 다 잘하면 다 잘하고 다 못하면 다 못하지. 하나만 특출나게 잘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국어만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그냥 저를 만나시면 돼요. 그냥 방법을 모르셔서 그런 거야.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4단락 볼게요. 자, 수소 원자는 5 곱하기 10의 6제곱의 평균 속도로 수소 원자 내에서 움직이는데 이걸 계산시키면 이제 이건 물리시험이 돼버려. 여기까지 계산은 안 시킬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예 아주 디테일한 숫자 계산은 안 시킬 겁니다. 디테일 계산은 떨어져. 하지만은 뭐라고? 원리는 이해하고 가셔야 돼. 자, 그래서 광자력은 속도의 측정 1%의 불확정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된다라고 했는데 얘를 내면 안 돼, 사실은. 근데 EBS나 이감에서는 낼 수가 있거든. 염두하시라고. 낼 걸 염두하라는 게 아니라 나왔을 때 멘탈 터지지 말라고. 자, 수소의 원자의 지름은 이 정도이면 원자의 전자에 대한 불확정성은 원자의 크기보다 10배 큰 값을 갖는다. 자,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따라서 다음이야. 원자에서 전자가 어디 위치하는지 본질적으로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정확한 게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제가 설명한 게 마찬가지죠. 봐봐. 위치의 정확성을 높이다 보면 운동량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얘네는 지금 불확정성, 미시 세계에서는 뭐가 너무 작아? 질량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플랑크 상수가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해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불확정성이 매우 작게 나와서 불확정성이 0의 수렴인 거야. 자, 반면 얘는 불확정성이 0이 아니라 알파로 수렴이야. 됐지? 즉, 이 경우 질량 M이 커. 그리고 불확정성 델타 X는 너무나 작아.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0의 수렴이야. 되셨어?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 단락 설명을 해놨는데 이 공식 계산을 시킬지는 문제 가서 확인하시고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저 따라오세요. 결국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야? 이 얘기야. 미시세계에서는 어떻다고? 자, 질량이 0에 수렴해버리니까 이 불확정성에 관련된 공식이 0분의 0꼴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얘가 영향이 있는 값이야. 반면에 거시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거시세계는 그냥 무시할 정도가 돼버린다. 즉 0에 수렴해버린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야. 자, 그래서 4단락 내용까지 지금 구조도 한번 지금 그려보시고 정리해 보십시오. 시작. 요 하셨을 때요. 원자의 크기가 자, 플랭크 상수 하나라고 해볼게. 그런데 계산을 하잖아. 계산 과정이 지금 저게 있긴 해. 저걸 문제로 물어보면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계산의 과정 끝에 결과를 봤더니 원자의 크기가 예를 들면 플랑크 상수 하나에 들어간다고 치면은 원자의 위치 불확정성은 범위가 1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쨌든 어디에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겠지. 왜냐하면 전자가 한 칸을 차지하는데 얘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은 원자의 크기보다 10배 공간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 어떤 칸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자, 결과적으로 얘는 위치 불확정성이 원자의 크기 10배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거시세계로 가보면 어떻게 되니? 이 미시세계의 값들인 질량보다 다시 질량분의 플랑크 상수를 한 순간 얘는 0이 돼버린다니까. 자, 이유를 설명할게. 질량분의 플랑크 상수를 한 순간 얘는 0이 아니야. 그런데 얘는 질량분의 플랑크 상수를 한 순간 얘는 0으로 수렴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왜 그런 거냐면 얘는 미시세기 때문에 질량이 거의 0의 수렴이야. 거시세기를 비교해보면. 거시세기 비교하면 얘 H도 0의 수렴이야. 따라서 0분의 0꼴인데 얘는 어떤 값을 갖는 꼴로 정의가 될 거야. 반면에
거시세계에서는 어떻다고 H가 상대적으로 그냥 0의 수렴이야. 그리고 M은 당연히 0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0하니까 분의 0이니까 무조건 0으로 수렴이겠죠. 여기까지 극한으로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설명이 끝났어요. 자, 필기 정리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계산을 했잖아. 불확정성 원리로 계산했더니 원자의 크기보다 10배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거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 나의 위치를 추정하고 싶은데 내 몸땡에 10배 구간이 있다면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잖아. 내 위치를. 무슨 말인지 돼요? 얘들아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 봐. 자, 이 사람은 베이노는 어디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0km, 1km, 2km, 점점점 10km인데 내 몸땡이가 1km라고 해봐. 그러면 나는 어딘가에 있을 건데 이 빨간색을 알 수가 없고 녹색만 알 수 있대잖아. 내 크기보다 10배 구간이 있을 거라고 추정만 가능하대잖아. 그럼 빨간색만큼으로 좁힐 수가 없다는 거야. 계산을 해보면 이 식에 따라서 어떻게 됐어? 그래, 원자의 크기보다 10배 이상 크니까 어쨌든 위치는 알 수가 없어. 반면에 거시세계로 가버리면 질량 대비 프랑크 상수가 0의 수렴이야. 그러니까 이 파장성은 그냥 0의 수렴인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불확정성은 너무 작아서 그냥 0의 수렴이니까 무시해도 되는 값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서 이제 나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측정을 할 때마다 얼마간의 불확정성은 존재한다. 우리는 이것은 일상 용어로 뭐라 그러니? 오차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더욱 정교한 장비를 쓰면 쓸수록 오차를 줄여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계 이상으로는 줄일 수가 없는 거야. 맞죠? 불확정성 원리의 의미는 뭐야? 미시세계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한계는 측정 장비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측정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기인한대. 자, 봐봐. 이거는 제조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그러하다, 우주의 원리가 그러하다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보통 크기 것이죠. 전자 같은 미시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 미시 거시로 나눴고 미시 세계에서는 불확정성 원리가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거시 세계에서 뭐라고 하니? 니네가 엄마한테 전화하잖아. 엄마, 5분 안에 끝날 것 같아. 엄마가 알아서 이제 적당히 생각하셔가지고 차를 대신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또 짜증을 내시겠지. 근데 아시다시피 5분 지나면 찰깍 튀어서 5만 원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계시는 것뿐. 근데 이 동네는 괜찮아. 이 동네는 괜찮아. 대치요?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거의 진짜 엄마 찾아 한 말이야. 자, 봐. 물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통해 조금이라도 그 물체를 건드려야 되고, 자, 무슨 얘기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가 관측을 한다는 건 잘 뭐냐? 시각이지. 시각은 뭐야? 광자를 쏜 거야. 그 얘기야. 미시세계에서는 전자만큼이나 강자가 비슷한 크기든지 비슷한 질량이든지 영향을 줄 만한 원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딱 그 얘기하지. 예시야. 즉, 광자를 통해서 벌레를 측정하는데, 얘들아, 우리는 지금 강자를 무한대로 쳐맞아도 아무 느낌이 안 들어. 맞지?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다. 한여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적외선 같은 거 쐬가지고 얼굴에 뻘겋게 타올랐어요. 변했어. 자, 그럼 뭔가 에너지의 어떤 작용이 일어난 거야. 자, 그 수준이면 뭔가 좀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다시 여기로 와.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러한 측정이 사실은 위치 측정에 영향을 주질 않아. 즉, 광자 같은 건 거시세계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광자가 반사되어 벌레를 보게 되는데, 광자 덕분에 벌레를 보게 되는데, 광자가 벌레의 크기에 비하면 0의 수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거시세계에서 모든 광자에 관련된 값들은 0의 수렴이기 때문에 얘는 영향도 없고 측정할 필요도 없다야. 자, 그러면 위와 유사하게 광자의 파장이 짧은 경우와 긴 경우 두 가지 경우, 자, 전자로부터 반사되어 광자가 검출기 속으로 들어가는 미시세계를 보자는 거예요. 물체의 위치는 사용된 복사선의 파장보다 작은 범위의 정확도로 알아낼 수도 있어.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자, 봐. 자, 물체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한다고? 사용된 복사선의 파장보다 작은 범위의 정확성. 봐. 내가 1번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2번 광자 같은 걸 쐈을 때 광자의 파장보다 작은 범위의 정확도로 위치를 추정할 수가 있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알고 싶다면 최대한 짧은 파장으로 쏴야 되겠죠. 왜? 짧으면 짧을수록 적은 범위로 측정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파장이 짧다는 거는 에너지 준위가 높다는 거야. 에너지가 높다는 거야. 결국에는 에너지가 높아? 그러면 정확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문제는 특정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에너지를 강하게 가했더니 어떻게 돼? 큰 에너지로 운동량에 영향을 줘버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위치 측정을
크게 하려고 할수록 운동량이 부정확해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 얘기는 저 따라오세요. 선생님 저 따라오세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야. 이해되셨어? 위치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고에너지를 쏴버리면 운동량 변화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량 측정의 불확정성이 커져버려. 반면에 운동량 측정을 정확히 하겠다고 해버리면 또 위치 측정이 반대로 역의관계니까 정확하게 측정이 어렵겠죠.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설명을 했고 마지막 4단락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긴 파장의 광자를 사용하는 경우 아까 반대의 경우가 생기겠죠. 파장이 길었다 에너지가 낮다잖아. 에너지가 낮다 운동량이 눈에 띄는 정도의 변화는 덜 하겠지만 왜 에너지가 낮으니까 운동량 변화는 덜 할 거야. 하지만 위치 측정 델타 X의 정확성은 또 떨어지겠죠. 측정의 정확성. 됐지. 이것이 불확정성 원리의 본질이라고 써놨는데 이 본질은 한마디로 저 공식이야. 델타 X 곱하기 델타 MV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4파이분의 H보다 크거나 같다야. 자, 전자의 위치나 운동량을 동시에 알고자 하는 건 불확정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불확정성은 특정 최소 수준 이하로 줄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특정 최소 수준을 우리는 플랑크 산소라고 정했어요. 하나를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가 더 정확해지는 거고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공간상에 어떤 질이 존재하는지 오직 확률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됐니? 그래서 현대 논리학은 베이주주의 확률 통계학자가 된 거야. 신이 존재했던 시절에 신의 말씀이 진리였던 시절에는 절대적인 100% 참인 진리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참인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거를 자꾸 독서로 내다가 내지 말래. 그래서 문학으로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절대자의 관계를 회의하겠다. 현실을 인식하겠다. 그런 얘기로 주제를 세팅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알아. 이상한데 뭔가? 그래. 그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본래를 보는 건 뭐냐? 것이죠. 미시죠. 자, 됐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흐름 잡으시고 구조도 한 번 더 그리신 다음에 문제풀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영상 잠깐 끊었다 가고요. 왜냐면 내용 이해되고 있으니까 되게 깔끔하게 빨리 끝난 건데 이거야. 1단락에서 나의 1단락에서는 거시와 미시를 나눠놨어요. 자, 그래서 측정 장비의 정교함이 높아지면 당연히 측정값의 정확성도 높아지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줄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1m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줄자보다 10cm 또는 1cm 또는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또는 나노미터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줄자가 있으면 훨씬 정교한 값으로 측정할 수 있겠잖아. 근데 그건 거시세계야. 미시세계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럼 미시세계에서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측정을 했을 때 무조건 영향을 주는 건데 거시세계는 어떤 거야? 그렇지. 광자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거야. 이해됐니? 그런데 여기서는 광자가 하는 물리량과 전자가 하는 물리량을 알파 베타라고 썼을 때 베타분의 알파라고 했을 때 얘는 0으로 수렴하지 않아요. 반면에 여기 광자와 벌레의 위치 간의 관계를 알파 베타라고 쓰잖아. 베타분의 알파의 극한값은 그냥 0 나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는 무시할 만한 거고 얘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떤 원리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건지를 설명하는 게 3단락, 4단락이고 3단락, 4단락에서는 파장의 길이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야. 자, 우리는요, 위치 측정을 정확하게 해야 돼. 위치 측정을 정확하게 하려면 측정의 정확성을 높여줘야 되는 거니까, 봐. 측정의 정확성은 아까도 나와 있지. 뭐보다 작다 무조건? 파장보다 작다야. 측정의 정확성은 파장보다 작다니까 정확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봐봐. 측정 값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측정 값은 파장보다 작다야. 그러니까 파장을 짧게 해주면은 측정에 정확하게 오차도 계속 줄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파장보다 측정 오차는 작아져. 그래서 파장을 줄이면 줄일수록 측정 오차도 줄여져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파장을 작게 하면 측정의 오차가 줄어드니까 측정의 정확성은 높아질 거야. 그럼 측정의 정확성, 위치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파장을 짧게 했더니 에너지가 높아져 버려.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그대로 얘가 와서 운동량 변화를 줘버려. 그럼 운동량의 측정 정확성도 떨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러면 당연히 파장이 길어지면 4단락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운동량의 에너지 변화도 줄겠죠. 하지만 운동량 에너지 변화의 측정의 정확성은 올라간 거겠지만 파장이 길어져 버리니 긴 파장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측정의 오차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 측정의 정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필기 정리하시라고. 이제는 그냥 100% 이과예요. 요즘 세대는.
그래서 이 얘기를 그냥 내는 거야. 아, 선생님, 저는 뭐 예술인데요. 저는 예체능인데요. 다 필요 없어, 얘들아. 다 필요 없고, 요즘 음악하는 애들이고, 선생님 잡고 계세요. 저기 잡고 계세요. 음악하는 애들이고 뭐고 간에 이거야. 내가 예전에는 잘 몰랐어. 근데 요즘에 이제 공연을 보러 다녀. 아씨, 지금 콜드플레이가 8년 만에 내한을 해서 사람들이 동네방네 떠들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을 볼 때마다 글을 내리세요. 유언비어입니다 하고 있어. 왜? 예매를 할 수가 없잖아. 진짜로. 지금 예매를 할 수 없는 상태야. 그리고 두아리파라고 콜드플레이급은 아니야. 그런데 한 이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은 지금 표가 몇 개 나와 있어요. 일단은 저는 빠르게 예매를 해놨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그런 이제 월드 클래스의 아티스트들 보면은 봐봐. 가수인데 가수가 노래만 하니? 아마 보면 알 거야. 되게 쇼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화려해. 그리고 가수가 이걸 보여줘도 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뒤쪽에 전광판 설치라든지 폭죽 터트린다든지 레이저로 뭔가 쏜다든지 홀로그램 만든다든지 수많은 시각 청각 자료를 뿌려요. 사인 어떻게 하니? 워터밤이야. 물 뿌려. 그리고 여러분이 겨울에 아마 가면 인공 눈 뿌릴 수도 있을걸? 그런 얘기야, 얘들아. 자, 무슨 얘기냐? 니네가 예술을 하든 뭐를 하든 이제는 융복합이 없는 시대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순수 예술 누가 있어? 없어. 뱅크시 같은 사람들 봐봐. 사실 시작은 순수 예술이야 할지언정 그 사람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고 그 사람이 그리는 캔버스는 길바닥이기도 하고 벽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갑자기 낙찰받은 다음에 종이를 갈아버리잖아. 그랬더니 가격이 3배 뛰잖아. 이런 시대라니까. 그런데 자꾸 막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그림 그리고 있으면서 아, 씨발 세상이 변했어. 아니야. 네가 뒤처진 거야. 선생님 저 따라오십시오 이제. 되셨니? 그냥 하세요. 야, 뭐 씨발 나라고 이걸 뭐 배워서 하겠냐? 야, 솔직히 얘기하잖아. 나도 이걸 어디선가 듣고 배우지 않았겠니? 근데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혼자 터득했어요. 이지훈 보고. 진심. 오히려 제가 학생 때는 이거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있었겠어. 일단 물화생지 2과목 얘가 없어. 그리고 설명도 지지도 못해. 서울대 교수님들이 연구는 잘하시는데 이게 많이 부족하셔. 아, 가봐. 듣고 있잖아. 거의 저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 한 100배 정도의 수면제야. 바로 여러분은 불면증 완치되실 수 있어. 그러면 이해가 아예 안 돼. 책 더 어려워.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내 능력이 한계인 건데 고3 수업을 하면서 내가 너무 머리가 똑똑해지고 있어. 지문들이 딱 눈높이가 딱 적당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수업을 하면서 참 나름대로의 내적인 보람과 외적인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이 당장은 이해가 안 되실 거 있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나이 때 이해가 안 됐던 많은 지식들이 노력과 한계를 뚫는 매 순간의 과정을 통해서 이 나이 때 많이 깨달아지게 된 거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잘 살아가 보시고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피크는 지금부터 20대 중반 정도까지 칠 거예요. 그리고 20대 중반부터 얼마나 잘 유지하는 거야. 그런데 신체는 결국에는 노화가 한 2-3번 정도 오면 이제 완전히 실버타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쯤 노화가 언제 오냐? 35에 한 번쯤 오고 뭐 60세에 오고 막 그런데. 자, 그래서 그런 노화가 올 때 여러분이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어지고 힘들어지거든. 근데 그때 지적인 성숙과 지적인 능력 향상으로 버텨가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적인 수준은 계속 평생 실버타운 가셔서 관짝 들어가실 때까지 높아지실 거예요. 반대로 신체적 수준은 계속 내려올 거야. 유지 잘 하시고 지적 정신적 성숙은 잘 이뤄가십시오. 지금 이 나이 때 많은 게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잔소리 끝냈고요. 영상 끊어다 갈게요. 아닌 것은 고전역학적 사고에서는 입자와 파동은 무관한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그쵸? 이건 고전역학에서 그랬던 거야. vs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됐니? 그렇죠? 입자와 파동이라는 모순적 관계가 동시 성립하는 관계를 보신 거지. 필기해 놓으세요. 자, 2번 선지 보자. 물체 위치를 파악할 때 사용됐던 복사선의 파장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진다. 자, 봐봐. 밑이라고 것이라고 말은 없으나 일단 기본은 그래. 다만 것이 세계는 그 값이 0에 수렴하는 거고 밑이 세계는 0에 수렴하지 않는 거죠. 자, 3번 선지. 이게 지금 나의 3, 4단락 주제 원리잖아. 자, 위치 불확정성과 운동량 불확정성의 곱은 플랑크 공식 써. 플랑크 상수보다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그래. 항상 크거나 같지. 더 따라오세요. 자, 델타 X 뭐야? 위치 불확정성이죠. 델타 MV 뭐야? 운동량 불확정성이죠. 둘의 곱은 플랑크 상수 H보다 4파이 이항할 줄 알지?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수학 시간이야.
중학교 1학년 수학 시간으로 오시면은 4파이 이항해 주시면 알겠지만 h보다 항상 크거나 같잖아. 맞니? 아니야? 4파이를 곱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야? 4파이를 곱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대답해봐 얘들아. 자 봐. 이 공식 가지고 저 3번 선지를 대답해봐. 고민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고 능력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지문에 따른 뭐냐? 위치 불확정성 델타 X야. 운동량 불확정성 뭐냐? 델타 MV야. 이 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4파이분의 h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지. 자, 그러면 이 공식을 가지고 3번 선지를 판정해. 자, 여기 잡고 계시면 돼요. 자, 빨리 판정 시작. 그러냐면 이제 내가 이번에 딱 느낀 거야, 이게. 우리가 근육의 종류가 세 종류야. 속근, 지근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어. 뇌도 내가 봤을 때는 종류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뇌와 수학적 뇌가 좀 달라요. 좌뇌, 우뇌처럼. 그럼 연결 통로로 연결돼 있듯이 연결 통로로 연결하시면 돼. 얘들아, 지금 봐봐. 자, 위치의 불확정성 예죠.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곱은 이렇게 표현이 됐지. 자, 그 다음 봐봐. 플랑크 상수값 예죠. 대소 비교하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새끼가 누구니? 4파이야. 됐어? 자, 그럼 봐봐. 4파이를 그냥 분모했으니까 우리는 계산하기 쉽게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이런 애들 뭐 한다고? 이항하신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럼 봐라. 얘네가 아무리 작아도 같다지. 아무리 작아도. 이해됐니? 자, 그럼 봐, 얘들아. h보다 어쨌든 좌변은 크거나 같은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런데 봐봐. 4파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니, 둘의 관계는? 거기서 니네 헷갈린 것 같아. 다 필요 없고 이 수식만 봐봐, 그러면. 이 수식만 가지고 델타 x, 델타 mv, 4분, 그 다음에 4파이분 h 관계를 생각해봐. 대답해봐.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라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틀리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예? 맞다고? 맞다고? 크거나 같다고? 4파이가 붙어있잖아. 4파이가 붙어있잖아. 뭐라고? 얘들아, 빨리 써봐. 자, 알겠다는 애들은 써봐. 수식으로 써도 되고 언어로 써도 돼. 자, 3번이 맞았든 틀렸든 고쳐. 빨리 시작. 자,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렇게 갈게요. 지금 보면은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제 4파이 때문에 지금 자꾸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4파이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볼게. 자, 그래서 왜 4파이가 없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봐. 이 흐름상에서 보면은 얘네는 역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역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죠. 자, 그리고 여기에 4파이 곱해졌던 상태에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정답은 3번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어. 자, 넘어가서 4번 선지도 보실 텐데, 일상세계, 미시세계 모두 건드려야 되는데 일상세계에서는 그 값이 0의 수렴이고 미시세계에서는 0으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값에 영향을 준다 그랬었죠. 5번 선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드브로이가 제안한 가설의 실험적 증명이 토대가 되어서 튀어나왔다. 너무나 인과구조로 원리구조로 맞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3번 마무리 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가를 읽으면 생긴 의문 중 나에서 일군에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1번. 전자의 파동성은 미시세계에서 어떻게 실험적으로 입증되었을까? 자, 봐봐. 자, 이제 어그로 끌리지 말자. 가의 주제와 나의 주제를 볼게요. 가의 주제는 뭔데? 이제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었던 거고, 나의 주제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차이인데 이제 이 부분이야. 가에서는 공식을 정리해놨고, 나에서는 왜 그 공식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3단락, 4단락을 가지고 파장이 길고 자금을 가지고 분류해서 나왔었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럼 봐. 자, 2번 선제 판단해 볼까? 1번 선제 볼게. 전자의 파동성은 미시세계에 어떻게 실험적으로 입증되었는가? 자, 봐봐. 지금 나의 주제가 실험이니? 실험적 입증인가요? 자, 아까 주제로 파악을 해보자고. 나의 주제가 실험적 입증이라고. 2번 선지 볼게. 가속도와 에너지의 불확정성의 곱의 최소값은 어떻게 표현되는가는 사실은 A의 가의 주제이고 동시에 가속도도 아니야. 3번 선지. 플랑크 산수는 일상세계에서 물체와 미시세계의 측정에 따라 달라지는가? 상수인데 달라지겠니, 이 사람들아? 4번 선지. 일상세계에서 보통 크기의 물체는 속도에 따라서 측정의 불확정성. 자, 일상세계에서 불확정성은 그냥 0이기 때문에 얼마나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없어. 5번 선지. 수소원자의 전자를 관찰할 때 광자의 파장이 길고 짧음에 따라서 결국 무슨 얘기냐? 주제 차지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5번 선지가 그래 주제였던 거고 5번 선지가 나의 주제를 그대로 들고 왔으니까 정답 5번 됐구나. 그러니까 주제로 풀어나가시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자, 필기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줄게. 자, 가에서 우리가 보시면 이 불확정성 원리에 관련된 공식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 어디야? 1단락에서 나왔고 3단락에서 나왔죠. 그럼 여러분 정리하면 이거야. 1단락과 3단락으로 봤을 때 일단 최소한 하나에서 얘는 아웃이잖아. 최소한 1달러 공식으로는 아웃이잖아. 그러면 어쨌든 아웃인 거죠. 1달러 공식에서 아웃이니까. 됐어? 이렇게 일단 논리적으로 좁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 기억과 다른 니은의 특징이요. 보는 대상에서 반사 나오는 빛을 지각한다. 기억과 다른 니은. 기억과 니은이 뭐였니? 그렇지. 얘는 거시세계고 미시세계지. 얘들아. 거시와 미시세계의 차이점은 뭐야?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냥 얘는 뭐냐면 불확정성이 0에 수렴한다야. 얘는 불확정성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야. 이 차이야 얘들아. 자, 그럼 이 차이를 언어적으로 잘 풀어낸 선지만 고르시면 돼. 1번. 보는 대상에서 반사되어 나는 빛을 지각한다. 둘 다 공통점이죠. 다른 이라니까 차이점 아니죠. 보는 대상이 너무 미세한 크기여서 감지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미세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측정 값이 달라지는 건데 느은의 특성으로 미세한 크기다는 맞아. 미세한 크기다는 맞아. 감지할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있으나 뭐가 생긴다? 불확정성이 생긴다야. 3번. 보는 대상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운동하여 운동 방향을 예측하기 쉽다. 그냥 내용을 섞어놨죠.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지금 보는 대상이 어떤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게 불확정성 원이야. 그런데 그걸 제한적인 범위인지는 또 모르겠고요. 또 두 번째는 뭐야? 운동하여 운동 방향을 예측한다. 예측의 가능성, 불가능성. 지금 예측의 불확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예측하기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내용을 뒤죽박죽으로 다 섞어놨기 때문에 그냥 틀린 거야. 4번 선지. 보는 대상의 물리량 변화를 무시할 수 없는 측정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즉, 물리량 변화는 여기서 운동량 변화였죠. 델타 MV에 변화가 생겨버렸지.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무슨 내용이야? 그래, 이게 아까 5번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4번 선지에 이어서 정답 설계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나의 주제가 뭐였어? 3, 4단락에 있었던 불확정성이 파장이 길고 짧고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고 그게 4번 선지에 그대로 이어지는 게 보이시면은 정답이 어렵지 않게 보이셨을 거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학생들 내용 적절한 것. 질량이 0.145kg인 야구공이 초당 수십 미터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고 야구공 위치를 파장 5.3 곱하기 얼마고 실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일단 확인해 볼게. 자, 그럼 봐봐. 야구공 파장은 너무 작아 관찰하기 어렵겠군. 얘들아, 야구공은 아시다시피, 자, 다시 볼게요.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야구공은 거시세계잖아. 맞지?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하다 보면은 야구공 위치의 파장이 어떻다? 자, 결국 이 얘기네. 야구공의 파장은 너무 잘 관측하기 어렵군. 웬 거야? 거시세계지. 맞니? 그럼 야구공에 관련된 파장값은 0에 수렴해버리니까 당연히 관측할 때 0으로 측정돼버리니 관측하기 어렵겠다. 그 얘기 맞겠고. 자, B랑 C를 볼게요. B랑 C는 이제 뭐 해야 돼? 계산해야 되는 거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상했던 대로 계산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자, 마지막 D를 볼게. 야구공에 대한 측정에서 야구공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 불확정성의 곱은 최대값이 존재하는 건, 자, 그냥 애들아 수학이다. 자, 제가 아까 여러분 가의 4단락을 계산을 안 했잖아. 그냥 계산하세요. 그리고 얘도 지금 계산을 하세요. 그냥 수학 문제로 계산하셔야 이해가 되실 것 같다. 시작. 영상 끊겠습니다. 자, 중간에 헤매서 죄송해요. 왜냐면 이게 정보량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내용을 어디까지를 기준해서 가야 되는지 제가 좀 혼란을 겪었던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할게, 얘들아. 이게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1번에 3번은 그냥 틀린 경우야. 불확정성 원리가 원래 그래.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냥 3번 당연하고 고르고 나서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공식 가지고 정리해 드리려고 공식 계산을 해보니까 문제는 4파이가 곱해져 있는 3단락 공식 가지고는 3번 선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요지가 있었어. 그래서 중간에 4파이로 나누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차차 제가 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 4번 문제를 지금 풀고 있었던 건데 4번 문제는 되게 의도다분하게 설계가 돼 있었고 4번 문제 설계를 잠깐 우당탕탕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 자, A에 있어서는 뭐냐면 거시세계에 관련된 거거든요. 자, 우리 4번 문제 A 보고 있습니다. 4번 문제 A는 뭐냐? 야구공에 있어서 거시세계의 파장은 0에 수렴한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야구공에 있어서 거시세계의 파장은 0에 수렴했기 때문에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이 지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관측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이 지문 내용과
그리고 지문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A 선지 괜찮다고 보셨고요. 자, B 선지를 보실 건데, 자, B 선지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걸 공식을 계산할 필요는 없었네. 그냥 여기다가 인과로 넣어버리시면 됐었어. 내가 아까 예측했다시피 공식을 풀게끔 안 한 거야. 그게 의도였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가의 네 번째 단락을 저는 공식으로 풀 수 있는지 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질량이 없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예 계산을 디테일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 정도 디테일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볼게. 자, 4번의 B 선지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보기에 나온 것보다 파장이 길어졌죠. 파장이 길어지면 그냥 칠판 보고 대답해보자. 파장의 에너지가 작아져. 파장의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운동 에너지, 운동량 변화를 적게 줘. 운동량 변화를 적게 주니까 운동 에너지 측정의 정확성은 높아지겠죠. 측정의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건 뭐야? 얘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얘기잖아. 그게 B번 선지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돼? 야구강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좁아진다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B도 맞는 선지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 C번 선지를 볼게. 야구공 속도의 불확정성은, 봐봐. 속도는 뭐야? 운동량이지. 속도 운동량은 왜 생긴 거야? 이 파장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델타 MV의 변화를 줘버린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C번 선지도 마찬가지야. 뭐 때문에? 그렇죠. 빛이 야구공에 영향을 줘서 생긴 거다. A, B, C. 정답은 4번 되시겠고요. 자, D를 봐. D는 아까 제가 1번에 3번하고 지금 똑같은 거야. 자, 저 따라 보실게요. 얘들아, A의 D번을 봐. 야구공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엔 곱은 최소값이 존재하죠. 최대값이 아니라. 이해됐어? 그래서 4번 문제의 D는 뭐가 존재한다? 최소가 존재한다고. 얘랑 지금 동치명제가 1번에 3번 선졌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이 지문은 설명 공략 끝났겠어요.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 좀 이 지문이 난해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 자, 그래서 그런 반응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제가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